편안하게 그냥 자세도 편안하시고 이제 뭐 불교 이야기라기보다는 불교와 이제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얽히는 가운데 어떤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유혁근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 삼보법회를 처음 왔던 게 1984년도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그 과의 동기들 몇 명이서 그러니까 이제 20살 남짓한 이제 뭐 젊은 청년들이 뭐 깊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한국 불교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불교를 일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소위 작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좀 밝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안들을 내보자. 그래서 이제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나씩 맡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열심히 이제 조사하고 연구해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여름방학 전에 이제 다들 이제 모의를 했고 여름방학 동안 조사를 해서 여름방학 끝나면 이제 2학기 시작할 때 서로 이제 그 안을 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낸 안은 뭐냐면 그 당시 사찰마다 법회를 볼 때 불교 성전하고 불교 의식집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교회를 가면 똑같은 성경책, 그 다음에 똑같은 찬송가책을 갖고 하는데 왜 우리 불교는 절마다 의식집도 다르고 또 불교 성전도 옛날에 동국 역경원 운어스님이 만드신 게 있는데 그거를 쓰는 데도 있고 거의 안 쓰고 또 일부만 발췌해서 쓰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유력한 그 당시 한국 사회 내에서 유력하다고 이렇게 들어왔던 이제 사찰들하고 기관들을 그때 다녔습니다. 그러던 이제 모두 한 17군데, 18군데의 큰 사찰과 또 뭐 대한불교진흥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삼보법회를 그때 오게 됐고 삼보법회에 와서 제가 그때 뵌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차분하고 침착하신 분이었는데 한여름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여름에 대낮에 불쑥 이 젊은 청년이 오니까 도대체 그 호기심 반 의아함 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설명을 듣고 삼보법회 책을 주시면서 한번 잘 읽어보고 좋은 점 있으면 제안을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분석해서 냈던 이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이제 삼보법회를 왔었고, 현재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템플스테이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그 다음에 이제 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 따지면 한국관광공사, 그 다음에 한식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이제 불교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서 2011년도부터 근무했고요. 조계종에는 제가 94년, 95년에 입사를 해서 아까 그 삼보법회 제가 84년도에 법회집 구하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연인지 몰라도 95년도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 낸 한국 종교의 의식과 예절의 불교 부분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불교 종교조에서 나온 통일법회집을 이제 95년도부터 98년까지 만 3년, 횟수로 4년을 해서 제가 그 당시 별명이 유발제바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제 입적하신 고산 스님,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입적하신 원훈 스님 다 작년 올해 다 가셨네요. 그 다음에 해인사 무간 스님, 그 다음에 지금은 살아계십니다만 영산제 어장이시죠. 동주 원명 스님, 이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전 봉선사 주지 임묵 스님, 불교 그 어산작법학교 교장이신 임묵 스님 등을 모시고 이제 횟수로 4년을
정말 아주 진짜 정말 힘들게 제가 통일법의제 작업을 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이 삼보법회 84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각 사찰마다 법요집 구하러 다니는 인연이 아마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쭉 와서 저는 이제 올해 불교 방송을 옛날에 들으셨던 분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날 오후 5시부터 하는 무명을 밝히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 방송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송인데 매주 목요일 날 5시 20분부터 5시 45분까지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 4월 제가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횟수로 3년 동안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문화로 읽는 불교 이야기라는 칼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 동안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욕도 많이 먹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신청정, 국토청정, 사찰음식 이야기입니다. 뭐 늘상 아는 사찰음식 절밥 이야기인데 뭐 새삼스러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사찰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요즘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찰음식이 화려하다, 우리는 그런 거 먹어본 적 없다, 스님들이 너무 잘 먹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아마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음식과 인간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뭘까요? 그냥 보이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또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미. 너무 통찰력이 뛰어나십니다. 원래 이렇게 강사가 말씀을 하시면 강사가 원하는 수준만큼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다 하셨어요. 네. 여기 보면은 사람 얼굴인데 옆모습인데요. 여기 꽃과 과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꽃이 있고 여기도 보면 다 전부 식물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은 얼굴이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여기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과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약간 그 보리홉 같은 그런 모양으로 또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주제성이 딱 나타나는데 뭘까요? 연상되어지는 것. 여기 꽃이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절로 따지면 봄. 그 다음에 여기는 과일은 우리는 가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연작 중에 봄과 여름이에요. 근데 이게 16세기에 활동을 했던 합스부르크의 궁정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 사람의 초상을 저렇게 과일이나 야채 혹은 뭐 생선 그 다음에 고기 이런 이제 것들로 이게 한마디로 이 식재료를 활용해서 사람의 그 초상화를 그린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한 괴짜 화가로 좀 취급받았지만 이제 후세 조금 내려와서 서양의 미술사에서 초현실주의라든지 이런 좀 파격적인 그런 이제 사조가 부흥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주목하게 됐는데 합스부르크 왕가는 아시겠지만 서양 중세사회에서 그 르네상스로 올 때 이 유럽 세계를 다 통치한 대단한 국가의 궁정화가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임금님이었던 막시밀리안 1세한테 초상화를 바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보다 또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과일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죽을 거다 도망가라 라고 하는데 천연덕스럽게 임금님한테 그걸 보여줘요. 근데 그 막스 2세가 그걸 딱 보고 칼 가져와 한 게 아니라 확 웃었어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반전이 돼서
그 사람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해졌는데, 이런 연작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모습, 가을이고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뗄나무 떼는 거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 봄은 아주 애띤 청년 들어갈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여름은 조금 이제 나이 든 모습, 그 다음에 이거는 중장년의 모습, 겨울은 노년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도 사람에 대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일관된 자기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예, 남아메리카죠. 남쪽에 있는 아메리카인데 여기에 구성된 건 뭐냐면 전부 과일인데요. 특히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귤 같은 거, 텐저린, 만다린, 텐저린 하는 그런 감귤류, 레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아메리카에 주로 생산되는 음식물을 갖고 저 남아메리카를 그렸어요. 여기는 비슷하지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뭐죠 이게?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이 바나나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과일들로 이걸 구성을 했어요.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지금 멀리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빨간 거는 뭐냐면 샤프란이에요. 그 꽃에 나오는 그 샤프란이 있죠? 빨간, 되게 비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는데 팔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8개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팔각이라는 거. 뭐 팔각 이외에 뭐 육두구, 정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향신료, 영어로는 스파이시죠. 네, 인도는 향신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남미는 이 레몬이나 뭐 오렌지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는 바나나나 이런 열대 과일, 그 다음에 인도는 향신료. 여기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차이나입니다. 중국. 중국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허옇고 약간 누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국수예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차이나는 누들의 나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렸냐면 여기 2014년도에 3월 달에 타임지에 표지하고 그 다음에 특집 화보로 실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요 밑에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출신의 헨리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고는 캐트린이라고 하는 두 작가가 사람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일본 이런 여러 나라의 작품 활동들을 이렇게 했어요. 이탈리아는 토마토, 그 다음에 일본은 뭘로 했냐면 해초 같은 거, 해조류.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일본의 식문화가 전파되면서 해조류를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대표하는 게 해조류가 대표예요. 자, 이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일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어떤 걸로는 그림으로도 우리 인간과 같이 관계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대륙의 어떤 풍토 특성과 인간의 어떤 생활 특성을 이렇게도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학자 리차드 랭ham이라는 사람은 평생 침팬지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버드대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원래는 이제 침팬지 사회를 가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인원들의 어떤 생활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해서 좋은 이제 저작을 냈는데, 요 전에는 수컷들의 본능 해가지고 인간과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 책을 썼어요. 요리 본능이라고. 봤더니 인간이 유인원 다른 동물들과 가장 특징 지어지는 게 뭘까? 구별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인간은 동물인데요. 요리하는 동물인데 특히 불로 요리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 그 다음에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불로 요리를 한 거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뇌가 가져간대요. 근데 우리 신체에서 차지하는 중량,
체중에서 보면은 뇌는 보통 한 2% 정도 된답니다. 근데 2% 되는 뇌가 사실은 20% 되는,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거를 가져갈 정도로 이 에너지 소모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그런 동물에 속해요. 그러면 인간이 불로 요리하는 동물로서 그런 무슨 특징이 있고 음식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고 사찰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각 종교별로 바라보는 음식들에 대한 관점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깊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얼마 후면은 이제 대입도 수능인데 혹시 수능 자제분들 혹시 손주분들이나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앞두고 100일 앞두면 뭐 학원이든 학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총정리해서 싹 이렇게 요점 정리해가지고 뭐 공식만 외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공식 같이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깊이보다는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걸로 의미가 있어요. 먼저 기독교의 음식관에서 보면 이제 카톨릭이죠.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있어요. 아주 불교하고 불교의 초기 교단의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그 수도의 모습은 엄청난 그 가난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성인인데 이분이 어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중세에서도 이 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가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프란치스코가 그런 걸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철저하게 주장을 해요. 여기 이렇게 새끼줄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수도에 뭐 입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거부하고 그 다음에 탁발을 합니다. 가난하고 이게 무소유가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토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회는 우리로 따지면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우리 초기 불교 교단하고 비슷하고 베네딕토 수도회는 중국의 선종하고 비슷해요. 거기는 농경, 그 다음에 약품 이걸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데 베네딕토 수도회는 수도 규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기 음식은 극히 허약한 병자에게만 회복을 위해서 허락할 것이며 회복되면 관례대로 고기를 금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원의 기본 원칙은 고기에 대해서는 금지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수도 규칙에 보면은 음식의 분량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베네딕토 수도회는 하루에 2끼 또는 1끼 이제 수도회는 반에 2끼를 먹었는데 6시, 요즘으로 따지면 오후 12시고, 그 다음에 9시, 제9시는 요즘으로 따지면 3시예요. 요렇게, 점심 12시, 오후 3시에 2끼 먹는 거. 그 다음에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도회에서는 또 과식을 피해서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도록 해. 그러니까 과식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 교단에서 가졌던 모습과 시간대는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같은 게 포도주는 뭐 중세카토 지금도 성찬 미사로 꼭 쓰는 미사주로 쓰니까요. 그 대신 그 중세 가톨릭은 사실은 다 취함의 역사예요. 일반 백성들도 취하고 수도사도 취해요. 수도원에서 포도주 맥주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그거는 포도주 맥주가 단지 지금은 음료수, 즐기는 음료수지만 중세에는 식량,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중세 때는 수도원에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데 돈이나 쌀보다는 맥주로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게 기록에 나와요. 왜냐하면 맥주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들도 많이 마셨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는데 하루에 0.25리터에서 7~5리터 미만이었고, 그 다음에 가급적 포도주를 안 마시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라고 금주를 권할 정도로 해요. 근데 중세 때는 그만큼 술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그래서 그 중세 카톨릭을 부정하고 나온 이 신교,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철저하게 금주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자기 거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너희의 공유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회에서는 모든 게 공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적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픈 사람은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괄되게 나눠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초기 교단에서 부처님이 하셨던 것하고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개차법,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힌 게 있었던 이유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만큼만 하라는 건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과용되고 또 과식되고 남용되는 것을 이제 금지하다 보니까 하나의 계율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여기 보면 건강에 허락하는 한에서 너희는 식사와 음료에 단식제와 절제로 너의 육신을 제어하라. 단식제를 지킬 수 없으면 병자가 아닌 이상 점심시간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들어서는 안 된다. 궁핍을 견디는데 강한 자들은 자신을 더 부유한 자로 여길 것이니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요구가 적은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식하고 금식, 그러니까 금식하고 그 다음에 소식, 음식을 절제하라는 것을 그 수도의 가장 기본 규칙으로 삼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기독교의 사촌인 이슬람은 이제 어떨까요? 이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허용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거는 할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한 건 하람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하마드가 말하는 그 말씀을 정리한 게 하디스거든요. 이 꾸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하마드에서 정리한 거고, 하디스는 무하마드가 얘기한 거를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은 할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하람은 금지한 것이니 꾸란에 언급이 없는 사항은 모두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금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자유롭다, 이런 얘기고요. 그 꾸란의 금기 보면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고의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거는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먹다 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없는 육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지 않은 거, 목졸라 죽인 거, 때려잡은 거, 떨어 죽인 거, 싸우다 죽인 거, 뭐 야생동물이 먹다 남은 거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거, 화살로 뭐 점을 치고 잡은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양, 소, 염소, 낙타, 초식동물이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취해진 음식은 너희와 여행자들을 허용해서 생선에 대해서는 먹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를 정지해 놓은 게 이제 이게 5가지인데 보시면 죽은 동물, 피, 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는 먹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죽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나 가죽은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빼려고 노력하는 왜 남은 피는 괜찮다. 그러니까 피는 부정하다고 해서 싹 빼야 되는데 빼도 지워지지 않는 거는 그거는 허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물, 메뚜기는 죽은 것도 괜찮다. 바다는 청결하기 때문에 바다에 나온 건 모두 괜찮다.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뭐 조개도 안 좋다 뭐 이러는데 여기는 괜찮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 이슬람 경우는 조개류,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전복이나 오징어는 안 먹는데 새우는 또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번째 꿀은에서는 일부 포식동물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그 포식동물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하고 당나귀는 먹을 수 없고, 악어, 펠리칸, 타조, 여우, 코끼리, 뭐 등등등 또 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그리스도가 먹는 거는 다 괜찮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왜냐하면 왼손은 화장실 가서 물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세도 서서 먹거나 또는 기대서는 먹거나 안 되고 반드시 앉아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중에 천도교라고 있어요. 천도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해월은 수은 최재우 선생 다음으로 2대 교조로서 천도교의 기틀을 잡으신 아주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분이 정리한 글을 말씀하신 걸 정리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파란색 글씨만 중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홀로 사람만이 있고 사람만이 먹겠는가? 해도 역시 옷을 입고 달도 역시 음식을 먹느니라. 사람은 하늘을 떠날 수 없고 하늘은 사람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한 호흡, 한 동정, 한 의식에 서로 화하는 기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느니라.
라는 굉장히 아주 우리한테 정말 이 밥 한 그릇에 천지 만물 우주조화가 다 있다는 우리 불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으로서 기운을 다스리고 기운으로서 기운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받드는 것이니라. 그 유명한 이식천식의 가르침인데요. 이식천식,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밥도 하늘의 조화로움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 또한 하늘이고 하늘의 조화로 이루어진 거니까 하늘이 하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다음에 다 존중받아야 되고 받들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이 이식천식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도교에서는 가장 이 음식과 관련된 중요한 철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식고, 향화설이, 청수입니다. 이 식고는 음식을 먹는데 반드시 고하고 또 가져야 돼, 유념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향화설이는 옛날에 그 천도교가 이렇게 막 배타적으로 이 탄압받는 데는 뭐가 있었죠? 하나가 유교가 말하는 거예요. 향아가 아니고 유교는 조상이죠. 조상을 향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위패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천도교에서는 나를 향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하의 개똥쌍놈이라고 한 거죠. 왜?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청수는 이 맑은 물 떠놓고 이제 이 정성 들이는 그런 의례인데, 청수는 맑은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걸 보듬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한다는 거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하늘을 받드는 게 아니라 하늘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 사람은 먹는 걸 의지하고 밥은 곧 하늘이라는 거. 이런 굉장히 생태순환적이고 그 다음에 연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종교별로 금기하고 있는 이런 음식들의 종류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건 중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이 금지하는 이 계율 이름을 카샤루릇이라고 해요. 그리고 허락된 거를 코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제가. 트라이프. 금기된 건 트라이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할랄과 하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교는 어떤 음식관을 갖고 있는가? 이미 바르공양에서 잘 알고 계시죠? 오관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관계에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경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물론 이 한자에 있는 내용들은 이거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의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하게 해놔서 한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연기적인 것들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즉 음식을 받은 다음에 나의 가짐에 대한 물음을 가고 있고, 이 물음은 바로 뒤에 도읍을 오르고자 라고 하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온갖 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약으로 음식을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걸 나을 수 있는 만큼의 쓰는 약으로만 알도록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당시부터 불교에서는 불교를 음식으로 본 게 아니라 약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아닌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불교는 육식이든 채식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불교를 음식을 탐했느냐 탐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음식은 무수한 관계성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약이라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음식은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또 온 세상의 화평을 기원하는 음식이 불교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리하는 사람의 정성, 또 자연의 은혜, 그 다음에 농부 어부의 수고로움에 이거를 다 총괄해서 보는 게 바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고 불교의 음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음식을 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음식을 한다는 거는 조금 특정한 어떤 자기 직업이 아닌가 하면은 막직스럽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이제 계시는데 올해 87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97이신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3남매를 두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맞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개월을만 빼놓고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희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계속. 근데 부엌에 제가 들어가서 뭐 좀 설거지 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냥 못마땅하고 잡을안석이셨어요. 그래서 자꾸 주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침하시고 애비는 들어가라 뭐 계속 이제 그걸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했어요. 이유는 3대가 같이 사는 집의 맏며느리가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저라도 옆에서 거들지 않으면 그 집사람이 외롭거든요. 힘들고. 제가 많이 돕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같이 함으로써 저희 집사람이 외롭지 않다고 함께 한다는 걸 좀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걸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서는 요즘엔 이 세상이 이러니까라고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오셔가지고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뭐 어머니가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씩은 하셔요. 아유, 뭐 일하느라 바쁜 애를 에휴,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저 밑에가 여동생인데 여동생 사이가 와서 거들면 또 그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참 이율배반적인데 남의 뜰, 내 딸 귀하면 남의 뜰 귀한 거고 그런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시나 봐요. 초기 교단의 불교에서 1장에 보면 여기 보면은 수다니파타 자바안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 어느 브라만이 농부를 지는데 시타르타 보고 그 고타마 사문 보고 너는 하는 것도 없이 빈둥빈둥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고 뭘 하냐? 나처럼 밭을 가냐? 뭐 이렇게 하니까 힐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의 믿음은 씨앗, 고행은 비, 그 다음에 지혜는 쟁기와 호미,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의지는 쟁기를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날과 작대기다. 몸을 근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기물 매는 일을 삼고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소를 쟁기에서 떼어놓는다. 노력은 내 손님으로 나를 절대자유의 경지로 실어다 준다. 물러남 없이 정진함으로 내가 그곳의 이름은 근심걱정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 브라만한테 굉장히 큰 감격을 줬는데 여기서도 음식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절제하고 과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출가자는 여기 음식은 모두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두 가지, 시약과 비시약이라고 있는데요. 시약은 때, 그러니까 허락한 때에 먹는 약,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않은 때에 먹는 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불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조금 전에 마지불공 하셨잖아요. 이 마지불공은 부처님이 공양하셨던 때인데 정오 이전에 한 끼 드셨기 때문에 그걸 기려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도 시간의 정오를 기준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12지로 나누니까 대개 4시가 9시부터 11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오는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는 11시부터 1시인데 11시부터 1시에 정가운데라고 해서 정오. 옛날에 그러면 정오를 알립니다. 라디오에서 보면 띵동댕 그런 거 했었잖아요. 요즘에 그것도 없어졌죠. 정오가 뜻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가 자시잖아요. 그 자시의 정중앙이니까 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정오 이전이니까 9시부터 11시 4시에 하는 부처님께 맞이한 불공이라 해서 사시맞이 불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먹는 거는 시약,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지나서 먹는 거는 비시약이라고 했어요. 이 정오 이전에 먹느냐, 이 시, 때에 맞는 거를 갖고 약간의 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오부터 일몰까지는 비시다. 그때는 허락하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해석은 정오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일출까지는 비시다. 그러니까 이때는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이제 그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 두 가지 해석 갖고 조금씩 또 좀 싸움이 있고 교단은 이 12시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갖고 초기 교단이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중부 뭐 이런 초기 그 부파불교 시대의 대중부가 나오잖아요. 대중부는 해시계로 요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을 지나도 그것까지는 허락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절대 안 된다라는 거하고 싸워서 결국 교단이 분열도 돼요. 초기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시약과 비시약인데 시약은 오전 전에 먹는 약, 그 다음에 세 가지, 뭐 포자니, 거자니, 그 다음에 시장이 있다니까 딱딱한 거, 뭐 가볍게 마시는 거를 이제 발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보리도 있고, 뭐 생선, 고기, 뭐 여러 가지 장장장 뭐 꽃도 있고, 과실도 있고, 꿀도 있고, 뭐 기름도 있고, 우유, 요구르트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시약은 호구 두 가지로 나누는데 7일하고 진영수. 7일은 수행자가 7일 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가벼운 감기에 들었다든지 할 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진영수약은 가령 뭐 당뇨 환자라든지 평생 뭐 고혈압 환자라든지 평생 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이 낫지 않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분율에 보면은 색미식계, 미식을 경계하는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얘 발란타라는 비구가, 자기에게 시주를 하는 상인, 부유한 상인한테 가서 잡식은 말 그대로 맛있는 음식을 뜻해요. 그걸 달라고 해요. 근데 상인은 자기가 부유해도 이 잡식을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비구인 당신이 그런 거를 때도 아니고, 전체 무슨 대중공양하는 것도 아닌데 달라고 하느냐.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모습을 본 다른 비구가 발란타 비구를 비난하고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꾸짖으면서 얘기를 해요. 비구가 이 같은 미식, 우유, 요구르트, 생선, 고기 등을 자신의 몸을 위해서 구하는 먹는다면 바라이죄에 걸린다. 이게 죄에 해당된다. 계를 어긴 거에 해당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보면 음식에 대해서 육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북방은 육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근데 남방은 지금도 고기를 먹는 게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탁발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도 탁발을 하니까 당연히 고기가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절대 나 파 빼주세요. 나 우유 안 먹어요. 빼주세요. 절대 못합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출가자는 그 탁발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도업을 닦는 복을 짓는 것이고 이 시주자는 출가자에게 그 시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기 복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복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 고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남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고기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고 지금 21세기처럼 우리 인간들이 고기를 자유롭게 먹게 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한번 여기 다 어르신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 지금 제가 59이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4대문 안에 제가 국민학교를 옛날에 매동국민학교, 수송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 청진동이 제 집이에요. 지금도 제가 살던 집이 안 허물어지고 있어요. 거기 조계사는 제 어릴 때 놀이터예요. 그 당시 조계사 뒤에 중동 숭령이 있었어요. 저희 놀이터예요. 바로 저희 학교하고 붙어 있었어요. 지금 종로구청 자리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2학기 때인가? 그 실험실에 불나가지고 저희 3층 목조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 때는 제가 서울 4대문 안에 살고 있었고 먹고 살만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손님들 오고 갈 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쇠고기 반근 끊어서 이렇게 선물로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고기를 구워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무슨 명절 때 생일날 이렇게 소고기 묵국을 이렇게 끓여서는 먹었지, 수육은 어쩌다가 이렇게 썰어서 먹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불판에 지글지글 먹는 거 별로 기억이 없어요. 어쩌다 큰일이 있으면은 지금 제일 있는 본점 자리가 옛날 신신백화점 자리인데 신신백화점 바로 옆에 한일관이 있었어요. 그 한일관에 가서 불고기 지글지글한 거 그거 지금도 제가 냄새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국물까지 싹싹 밥에 밥 비벼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삼겹살, 뭐 볶하면 무슨 꽃등심 흔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기억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고기는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데 초기 교단에서도 2500년 전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남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잡은 거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런 의심이 가지 않는 그런 고기는 그냥 비구들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3종 정육이 나오고 깨끗한 고기. 거기에 2가지가 더합니다. 자연사한 동물의 고기. 그 다음에 새가 먹다 남은 고기는 그거는 뭐 비구가 먹어도 된다. 그러다가 또 이제 9종 정육 9가지가 늘어나요. 거기에 더해서 나를 위해 잡았다고 확실하게 의심되지 않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고기거나, 그 다음에 먼저 이미 죽어 있는 고기거나, 혹은, 내가 먹었는데 우연히 내가 이 고기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먹었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 계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고기가 귀한데 그 고기에 대한 탐심이 늘었고, 교단을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율들이 자꾸 이제 좀 생겨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오면은 초기에는 이랬는데 열반경 대승경전인 이제 열반경이 있는 그 대승 불교계에 오면 아예 육식에 대해서는 그냥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음식은 6가지 맛, 단신, 쓴짠, 싱거운 맛, 그 다음에 매운맛이 있고 3가지 덕이 있는데 유연하고 보드랍고 그 다음에 청정, 깨끗하고 그 다음에 법다운 거, 여법. 청정, 유연, 여법의 3가지 이제 덕목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제 가섭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일을 왜 옛날에는 고기를 먹는 거를 허락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고기를 먹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 만약에 단월의 보시를 받게 되면 그 음식을 볼 때 아들의 살과 같이 생각하라. 이거는 아함경에 보면은 사막의 고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두 부모가 외아들과 함께 사막을 건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서 뭐 울부짖는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음식을 대할 때 너희들이 아들의 고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에서도 초기에 있던 걸 그대로 와서 육식을 엄하게 금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열반경에는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할 정도로 아주 단칼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생선이나 고기가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탕수수, 맵쌀, 성밀, 보리, 모든 곡식, 타락, 젓, 기름을 좋은 음식이라고 말했다. 라고 해서 고기에 대한 부분을 나는 오늘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고기를 먹지 말라고 제안한다. 보살은 깨끗한 음식도 먹지 않거나 하물며 고기를 먹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5가지 매운 채소, 오신채,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는 저도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제가 인도를 몇 번 가서 그거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매운맛이 나는 이제 오신채인데, 여기는 이제 능경경에 보면 오신채를 익혀 먹으면 음욕, 날로 먹으면 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거보다도 여기 보면은 하늘과 신선은 더러운 냄새를 싫어하고 다 버리고 멀리 떠난다. 그 다음에 매운 채소를 먹으면 굶주린 아기들이 그 입술을 핥는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부정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초기 교단에도 나와요. 마늘에 대한 금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늘이나 파나 이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굉장히 강한 냄새가 나요. 이게 무리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자 집단에서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또 법문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베풀어 하는 수행자가 그 입에서 그 냄새가 나면 시주자들, 신도들이 그걸 또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율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이제 오신체에 대한 이제 기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도교의 오훈 금식과 또 마주치면서 아주 강하게 또 자리 잡고 인도에는 또 힌두교가 브라만 다음에 힌두교가 발흥하면서 힌두교는 광명의 신이에요. 이 광명신이 이 어두운 거를 타부하거든요. 그래서 버섯이나 이런 거를 인도 사람들이 별로 먹지를 않아요. 음습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연관되어져 있다고 또 인문학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오신채는 그런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귀한 향신료거든요. 그 육군 비군이라는 나쁜 그 비구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늘밭에 어느 장자가 그 마늘밭을 시주를 해요, 교단에. 근데 가가지고 마늘밭에 가서 막
마늘을 뽑아서 이렇게 보고 익었으면 먹고 안 익었으면 버렸어요. 장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농사를 지내는데 너무. 그래서 그걸 또 부처님한테 누가 얘기를 해서 부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계를 내린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오신체의 어떤 원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을 엄하게 지키면서 엄연히 음욕심을 끊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며 음식을 불로 익혀서 조리해서 먹어야 하고 날것으로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천도교, 우리 불교,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음식을 바라보는 종교의 관점들을 봤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무엇을 먹는가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육식이냐, 채식이냐, 뭐 코셔냐, 뭐 할랄이냐, 혹은 사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식재료, 음식물에 대한 것을 갖고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런 식재료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또 거기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지금 21세기를 마치 예견한 듯이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아까 초기 율장에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열반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엄청난 울림으로 우리에게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조리를 하는 관점에서만 봤어요. 그러다가 또 문화적으로도 봅니다. 근데 요즘엔 또 생태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여기 음식의 세계사 8번째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음식을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아까 리처드 랭엄이 불로 조리하는 동물이다 해서,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육하고 쭉쭉쭉 해서 지금 뭐 이제 음식이 산업화된 지금 상태까지 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조리, 문화, 생태적인 관점에서 음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부분들과 아울러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음식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떨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조리 목축을 했고, 농업을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19세기에 그 조금 뒤에 나오는 이제 멜서스라는 인구론을 했던 멜서스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들어보셨으면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의해서 이제 이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이 이제 우리나라 인류가 이제 먹고 살게 되고, 이 녹색혁명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이렇게 공장식 농업, 플랜트 농업과 공장 축사. 플랜트 농업은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필리핀 이런 데 그냥 열대우림 싹 불질러 놓고 지금 우리가 먹는 노란 바나나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망고 하나. 바나나 종류도 수천 종이래요. 근데 그거를 뭐 델몬트나 이런 몇 개 다국적 기업이 통째로 사가지고 제일 성장률이 좋고 이런 걸 유전자 변형을 해서 노랑 바나나 하나인데 유전자 에이지인 노랑 바나나 곰팡이가 피면은 약이 없답니다. 어떻게 돼요? 싹 불태워서 없애고 다시 심는 방법밖에 없대요. 예전에는 여러 바나나 품종이 있어서 하나의 품종에 병이 도져도 다른 품종이 그거를 거부하고 다 살았는데 지금은 단일 품종으로만 하다 보니까 한 번 되면 에이즈처럼 번지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 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먹거리가 예전에는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연과 이렇게 구별돼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을 거의 열대우림을 불태우듯이 자연의 생태적으로 자기끼리 잘 존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이 거기에 침탈해 가면서 그 접촉면이 불필요하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코로나에 연관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장 축사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드시는 삼계탕, 뭐 그 다음에 치킨 며칠이나 키울까요? 네? 50일. 또 옛날에 우리가 닭 키우면은 씨암탉 잡으면 때 보면은 닭을 보통 얼마나 키워요? 많이 키우죠. 몇 개월 키우죠. 필요에 의해서 잡기 전까지는 계속 키우죠. 네. 근데 지금은 50일 말씀하셨는데 30일 닭, 45일 닭이 나오죠. 심지어는 삼계탕용, 반계탕용은 30일도 채 안 되는 닭을 하죠.
K제에다 넣고 성장 촉진제, 그 다음에 불 계속 24시간 켜놓고 호르몬제, 항생제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감기 들면 저는 닭을 안 먹거든요. 저는 닭이나 오리, 가금류는 잘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포천이 저희 처가인데 거기가 종갓집 막내딸이에요. 5남매의 막내딸인데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제가 대장이지만 거기 가면 막내인데 막내 사이 왔다고 종갓집에 온 집안이 다 신정을 갔더니 왔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왔는데 그 시골집에 안방에 저희 가운데서 단둘이 겸상을 해놓고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뺑 한 20명이 둘러서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씨암탉을 잡아서 주셨는데 닭다리를 이렇게 도깨비 뿔마냥 양쪽으로 꽂아 놓으셨는데 저는 닭을 안 먹거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 하나를 이제 씹지도 않고 꾸역꾸역 해서 저는 이제 맛도 느끼기 싫으니까 그냥 삼켰어요. 다리 하나를 다 뜯지도 않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아이고 우리 김서방 닭다리를 좋아하는 아들이 닭다리 4개만 모아갖고 또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러더니 막 동네 아줌마들이 막 뭐 할머니 뻘 뭐 아주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아이고 잘 먹네 뭐 덕성스럽게 잘 먹네 막 근데 닭다리 2개 뜯고 이제 포기했어요. 저 못 먹겠습니다. 네, 아무튼 공장 축산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덕분에 지금 점점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뉴스에서 보는데 그럼 대안은 뭘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학자 멜서스가 1798년 인구론을 발표합니다. 인간은 25년마다 2배로, 그 다음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이 한계에 이를 거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식량은 이렇게 늘어나니까 요만큼 결핍이 생겨서 인간은 여기서 머물 거다라고 이제 멜서스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녹색혁명, 감자하고 남미에서 구한 그 새똥 싼 게 질소비료가 되면서 식량의 증산량이 몇 배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라차보라고 하는 독일 출신 화학자가 이 공기 중에 떠도니는 무한히 많은 질소를 이 전기분해를 통해서 이걸 추출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질소비료가 이제 생산된 거예요. 이 자연 상태계에서 질소가 인간이나 이런 이제 유기 동물들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번개에 의해서 공기 중에 강력한 전개가 쳐가지고 질소가 땅에 스며들도록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콩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 질소를 땡겨서 이 콩에 축적시켜서 가는 것 하나,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 번개불에 착안을 해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급격히 생산량이 증가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처럼 식량이 풍부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멜서스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의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멜서스의 얘기는 뭐냐면 자원은 결국은 유한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멜서스의 얘기가 또 각광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파란색 지도와 노란색 지도, 빨간색 지도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세계 기하기구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가요, 2020년, 21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파란색, 그 다음에 짙은 청색, 아주 깊은 곤색.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식량이 여유로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동네. 그 다음에 빨간색은 굶어 죽는 동네입니다. 여기 짙은 이 청색이 굶어 죽는 동네. 보면 또 나오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일부와 인도, 그 다음에 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 중남미 일부. 즉, 선진국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후진국들은 지금 굶어 죽는 거예요. 현재 인간이 생산하고 있는 음식의 양은 전 인류 약 80억 정도 되는데 먹는 양의 1.5배를 생산합니다. 지금 현재. 먹고도 남아요. 근데 21년도 유엔 식량기구, FAO 농업기구하고 이런 데서 그 실태 보고서를 하니까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7억 2천에서 8억, 한 1,000만 명 정도가, 한 8억 정도가 지금 굶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으세요? 전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거에 1.5배를 생산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음식을 버리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곤란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후진국 저 남반구에서는 굶어 죽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모입니다. 여기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한 사람당 562, 두루루 내려오면 북아프리카 35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22. 몇 배일까요? 크게 따지면 3배 더 많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온실가스는 버리고, 여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여력도 없는 거죠. 굶어 죽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신석기 시대,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BC 한 1만 년, 한 12,000년 전이거든요. 농경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BC 4,000, 3,000년 전에 우리 잘 아는 세계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이때쯤 나왔어요. 쭉 가고 AD, 예수님으로 인해서 AD가 시작됐고, 그로부터 1800에서 190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이지만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에 비해서 요 18세기까지 지구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4도. 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200년 동안 1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지구가 온도가 상승할 수가 없는데, 물론 빙하기도 있고 이렇게 사이 간병기도 있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신호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과 관련해서 음식과 관련된 이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자학 운동이 일어나는데, 일본에서 시작한 매크로비오틱입니다. 이 매크로비오틱은 말 그대로 음식을 전체를 다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쿠라와 유키가치라는 분이 이 마크로비오틱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분이 이 사쿠라와 유키가치가 이 매크로비오틱의 어떤 운동에 그것들을 했냐면, 이시지카 사켄이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식양학을 창시했습니다. 뭐냐면 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음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이 삼육주의를 이제 했고요. 삼식주의. 여기에 보면 인류는 본래 곡식을 먹는 동물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신토부리, 우리가 보는 신토부리 이 노래 아시죠? 이시지카 사켄이 주장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물 전체, 뿌리부터 이파리 전체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식이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9세기 초, 18세기 말, 지금으로부터 100몇십 년 전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들이 지금 전개됐고, 우리나라에도 매크로비오틱 협회가 있습니다. 또 슬로푸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너무 잘 아십니다. 마크가 이렇고요. 198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했고요. 카를로 페트리니라는 회장이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서 지금은 180개 국가에 12만 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제가 굿, 클린, 페어. 깨끗하고,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정한, 그러니까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농부도 소비자도 그 다음에 조리사도 다 이익을 보고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먹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고, 또 그런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또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맛의 방주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도에 한국 슬로푸드 문화원이 생겨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푸드는 말 그대로 천천히 느린 음식들을 추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똑같이 1986년도에 똑같은 반도 국가에서, 한쪽은 유럽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똑같은 시간 86년도에, 또 하나는 유라시아 대륙 끝에 있는 한반도에서 한살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살림은 1986년도에 장일순, 창규석, 박재희 선생님이 주도로 시작을 했고, 생산자, 소비자가 생활협동조합을 해서 1919년 기준으로는 약 70만 세대, 그 당시 매출 기준으로는 약 4,2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토는 한 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자각이고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공동체 각성입니다. 한 살림은 새로운 인식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 운동이고, 그 다음에 한 살림은 생명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 실천, 한 살림은 자아 실현을 위한 생활 수양, 그 다음에 한 살림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 통일이다라는 하고,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음식 문명입니다. 음식이 뭔지, 이 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마치 글자를 모르는 문명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 음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음식의 첨가물이라든지 이 조리 과정, 제조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만들거나 다루는 기술이 없는 사람. 옛날 남자들은 운맥자죠. 그러니까 요즘은 좀 달라요. 저같이 그 엄격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저는 자다가도 저희 집사람 목소리 들으면 깨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발소리도 안 깨는데 저희 집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저 후딱 깨거든요. 저희 집사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받아서 그래도 음식을 조금은 제가 만들 줄 압니다. 음식에 대해서 깊이 살피지 않는 사람, 음식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 문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찰 음식은 과연 뭘까요?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찰 음식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사찰 음식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내렸어요.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여기에는 제 생각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감사, 온 세상의 화평을 기원하는 음식이다 해서 사찰 음식은 불교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절에서 먹는 모든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즉 수행하는 정신을 개성하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먹는 음식,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사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을 먹는 방법, 사찰 음식은 발효공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재된 깊은 철학적 바탕을 되새기며 먹어야 됩니다. 사찰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한 많은 이들의 노력과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먹으며 육신을 유지할 정도의 적당한 양만을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의 정의와 내용들을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에서 해왔고 지금은 이 밥상머리 교육을 못하고 있죠. 저희만 해도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밥을 집에서 먹이지를 못해요. 다 급식으로 먹이고 나가서 먹고 무슨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라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는데요. 뭘 먹여야 가르치지.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는 탁발이었어요. 7가지 7집만 순차적으로 걸식하고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탁발하고 경작입니다. 그다음 백장천교에 일일부작 일일부식이라는 문화가 생겼어요. 동남아시아는 지금도 탁발이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살생금지 했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아예 뭐 금을, 화살 다 없앴어요. 일본은 그 전통이 메이지 유신 때까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채식하고 그 다음에 차 문화가 있어. 지금도 차례라는 말이 삼국시대 때부터 해서 쭉 왔는데 조선왕조 오니까 불교식이 이게 싹 없앴는데 그래서 차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정정 올리고 그러죠? 일본 일제 때 오면서 정정 올리는 걸 밖에 술 올리는데 이름은 아직도 차례야.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고려시대 국교죠. 음식 전문화 전반. 그 다음에 면생은 뭐냐면 이게 국수면자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하늘의 제의를 지냈으니까 희생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생이라는 게 희자도 그렇고 생자도 그렇고 예전에 고대 제천 의례가 이루어졌을 때는 살아있는 소나 이걸 잡아서 바친 거잖아요. 조선시대는 그걸 다시 재현을 했죠. 근데 이 희생이라는, 그래서 면생은 뭐냐면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지 않고 국수로 재물을 바쳐요. 안동 가면 지금도 건진국수가 있고 국수로 제사 올리죠. 조선시대에 오면은 불교를 싹 지웁니다만 지워도 못 지운 게 몇 개 남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악입니다. 영산해상. 나무 영산해상 물보살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고 가사가 있었던 그 궁중음악입니다. 그래서 원래 왕실의 잔치, 국가의 잔치, 그 다음에 사신을 접빈하고 할 때 썼던 음악들인데 싹 없애는, 듣기 싫으니까 불교 가사는 싹 없앴는데 음악은 남아서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 국악의 본류가 됐죠.
영산해상은 참불가예요. 영산해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법회를 이런 걸 찬탄하는 노래, 영산해상 불보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죠. 차례도 그렇고 이런 것들, 또 소식, 야채만 먹는 것이 또 이 조선시대에도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리고 조선시대를 오면 천도제가 발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두부국수라든지 그 다음에 궁중음식, 방가음식, 서민의 음식이 혼용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찰음식은 우리 옛날에 어느 분의 수필처럼 왕후의 장상의 찬과 거린의 밥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화려하다, 뭐 소박하다가 사찰음식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탐하느냐 탐하지 않느냐, 이거를 먹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사찰 음식일 수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1919년도 5월 21일 날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자료고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슬로 푸드 페스티벌에서 이 참가자들이 직접 발음 공양을 저희가 같이 한 겁니다. 그 영상이 잠깐 있는데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저 워크숍은 한 사람당 30유로가 유료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전회 매진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발음 공양을 경험하겠다고 30유로 내가지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요리 수업입니다. Però era la prima volta dei cibi templari appunto e il sapore è molto diverso da quello che mi aspettavo, sono dei sapori unici, particolari e devo dire che mi voglio avvicinare molto a questa cucina. Allora, è stato veramente interessante perché comunque è un approccio diverso alla cucina, come vedere il cibo, per cui è un rapporto molto più spirituale, molto più profondo che mi ha colpito veramente tanto. 정관 스님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탈리아를 네. 찾아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직접 발음 공양을 하고 여기 정관 스님 계신데 이 발음 공양을 하면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이건 몇 차례 저희가 했는데 정말 먹는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스님이 직접 손으로 닦아서 싹 먹은 거 보고 참가자들이 막 울컥한 거예요. 울고 본인들도 직접 하고 나중에 정관 스님한테 이렇게 통화하고 막 울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그동안 음식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사회 운동도 많이 했지만 정말 이걸 통해서 자기가 마치 잃었던 멀리 떠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막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찬사를 얻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찰 음식을 주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도되는 거는 뭐 조리하는 방법으로만 주로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저희보다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환경학자인 스테파니 카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 이제 글의 여러 가지를 인용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교가 굉장히 앞으로 이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주장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불교 채식주의자들은 서양이나 비서양을 막론하고 그들 스스로 불교도 동료들에게 도덕적 무게감을 던져줘야 한다. 채식주의에 기초한 도덕적 행동주의는 사회적으로 참여불교를 확산시키는 데 가장 적합하다. 첫 번째,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다 공공적이면서 사회적인 측면과 연결시킬 것인가. 우리 불자들이 좀 개별적으로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좀 공공적 활동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 채식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고 아프고 지구가 아픈 거는 니들 잘못이 아니고 나 또한 그 책임이 있어. 나 같이 책임을 질게. 그래서 같이 활동하자. 같이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딛는 걸음마다 평화. Peace is every step. 평화이듯이 불교 채식주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바로 인간, 동물,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더욱 좋게 해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회적 변혁은 화해에 기초하고 해서 이루어진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혼내주고 누구를 배퇴시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사 잘못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해쳤던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 안으면서 긴 안목으로 변화를 시켜나가야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채식운동의 관점에서 주장을 한 거고, 사실 이 내용만 보면은 사실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스테파니 카자라는 분이 얘기를 불교 채식주의와 연관해서 했던 말로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